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5번째 키워드 경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사에 대한 이를 공경한다는 경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타공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빨리빨리가 이제 대충대충 한다 혹은 얼렁뚱땅 한다 이제 이런 의미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들이 그렇게 일들을 해왔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 와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어느 시점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이제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렁뚱땅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으로 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라는 그림입니다. 소나무 아래 맹호의 그림인데 저 그림 자체의 뭐 구도라든가 뭐 하는 다양한 것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그건 이제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 그림을 그린 단원 김홍도라는 화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씨름도라든지 서당도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 전문가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원 김홍도는 그런 풍속화가가 아니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풍속화가로 알려졌느냐 그러면 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우리한테 많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원 김홍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엄청나게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걸 내놓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단원 김홍도의 그 그림의 수준이라든가 그 작품의 그 위대함이 어느 정도일지를 우리가 짐작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걷어가고 우리 땅에 남아있던 것들이 풍속화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소개된 것들은 풍속화들만 소개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풍속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연구자들의 소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송하맹호도입니다. 근데 이 송하맹호도를 보시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호랑이 그림을 그리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윤곽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색칠을 하는데요. 이제 호랑이 같으면 검은색과 흰색을 이제 적절하게 호피 무늬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겠죠. 그래서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이제 또 윤곽을 그리고 거기에 검은색 칠을 하고 이렇게 호랑이를 표현을 하는데 이 송하맹호도의 호랑이는 전부 털 하나하나를 붓칠로 완성을 한 겁니다. 윤곽을 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호피 무늬의 그 검은색 무늬 혹은 거기에 흰 털 또는 그 중간에 노란 털들까지를 전부 이렇게 다 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털 한 올 한 올을 다 그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수천 번, 수만 번의 붓질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이 윤곽을 그려놓은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호랑이 모습을 표현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눈부터 시작해서 이 잔털들 하나하나의 검은색 털과 노란색, 갈색 털과 하얀색 털을
정말 하나하나 털을 세서 그렸듯이 그렇게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 수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늘보다도 더 뾰족하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 한 마리를 이런 붓칠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우리가 짐작을 하기가 어렵고, 그것이 일에 대한 그 진정성이라든가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을 공경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 묘사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가지도 이렇게 있고, 솔방울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전문가들이 처음에 이 그림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요게 뭔지를 몰랐대요. 처음에는 그냥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소나무 가지가 솔잎도 있고, 솔방울도 있고, 그렇듯이, 이게 가지면 뭔, 이렇게, 예? 솔잎이라도 한두 개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아무리 겹쳐져서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려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걸 그려놨을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하나하나를 짚어보니까 저게 이제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연구자가 이 그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호랑이를 추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랑이를, 우리 한국의 호랑이를 추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호랑이를 추적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중에 한 분을 찾아가서 이 그림을 보여줬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 그림을 보더니 그분이 이것은 한 서너 살쯤 된 숫 호랑이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딱 이렇게 생김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도 얘가 성별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리고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랑이 얘기를 한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요걸 이제 물어봤대요. 혹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뭔지 아시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저것은 이 나이대의 숫호랑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성체가 되어 가니까 이제 막 기운이 넘쳐서 이것들이 이제 막 그 발톱을 가지고 뭘 한대요. 영역 표시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발톱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이러는데, 소나무 같은 이런 큰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긁는다는 거예요. 그 긁어서 이게 이제 진액이 나와 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시를 해놓은 호랑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호랑이가 숫호랑이 3-4살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랑이를 그리는 붓터치 그 자체도 놀랍지만, 이 호랑이를 그리면서 대충 호랑이 모습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얘의 생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렸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화가가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이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진짜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일을 대했다는 거죠. 근데 호랑이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초상화들이 그렇습니다. 초상화 중에 초상화가 여러 개가 남아있고, 임금님 어진부터 시작해서 많은 초상화들이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번암 최재공이라고 하는 정조시대 재상을 지냈던 분의 초상화입니다. 이것이 64세 때 초상화고 이게 73세 때 약 10년의 차이, 9년의 차이를 두고 그려진 것인데, 가만히 보면 수염의 색깔이 10년의 시간에 걸쳐서 하얗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주름도 좀 그렇게 돼 있고, 눈썹에도 여기에는 흰털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흰털들이 두서너 가닥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비교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서양인들은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근데 우리나라 초상화 중에는 젊은이의 초상화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노인들만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해하면 이제 돌아가시면 영정으로 쓰려고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나의 모습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해지기 이전의 상태의 나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삶을 아직 살기 이전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예를 들어 선한 마음을 가지고 20, 30년을 더 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20, 30년을 더 살았을 때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바뀔지 저렇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나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70, 60 넘고 70 되면 저건 이제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물이니까. 그때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게 이제 초상화에 대한 그 생각 자체가 다른 접근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번암 최재공의 초상화의 그 정밀함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조대왕 때 재상을 지냈던 그야말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초상화를 그릴 때 이 초상화를 보시면 두 그림 다 왼쪽 눈동자가 이쪽으로 가 있어요. 오른쪽 눈동자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시라고요. 사시. 이분이. 그러면 이게 이제 대대로 남을 그림인데 그러면 이제 나를 본 사람은 내가 사시인 줄을 알겠지만 내가 죽은 후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나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응?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 눈동자를 좀 고쳐서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좀 포샵을 해서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거를 딱 이렇게 좀 사시 아닌 것처럼 보기 어쨌든 사시가 보기에 좋은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시정을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분의 당시의 지위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 혹여 이 사람 이 최재공이 그걸 요구를 했을 때 화공이 나는 그렇게는 못 그린다라고 거절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어째서 그렇게 그대로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사시 그대로. 자, 이런 정신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일오불사 변시타인이에요. 털 한 올도 같지 않으면 이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까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릴 때도 내가 호랑이를 그리면 정확하게 호랑이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몇 살짜리인지 순놈인지 암놈인지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게. 또 번암 최재공을 그렸으면 최재공의 지금 나이에 따른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시였다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털 한 올도 정확하게. 심지어 어떤 그 분의 초상화는 피부과 의사한테 가져다 10년 차이로 그린 그 두 개의 그림을 가져다 주면 이분의 병세가 어떻게 나빠졌는지까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런 정도로 이제 한 것은 진짜 그걸 찾기 위해서, 진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인드로 일을 대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경사의 그 선비 문화라고 하는 조선에 이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이제 청자에서 백자로 바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을 대하는 이런 마인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고유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거기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게 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뭐 그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했었다, 일을 대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는데요. 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이 역사 책은 조선이 시작된 태조 임금 때부터 철종 임금 때까지 25대 472년간, 즉 1392년부터 1803년까지 날짜로는 17만 2천여일에 해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용들이, 일들이, 사건들이 연, 월, 일 순서에 따라서 편년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물이 총 1893권 888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과 책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책 안에 여러 권이 1권, 2권 이렇게 여러 권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하여튼 세계적으로 그 양도 그렇고 거기에 담겨 있는 시간도 그렇고 유례가 없는 이제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겁니다. 뭐 서양은 고사하고 중국에도 저런 책은 없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일하게 조선에만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참고로 왜 철종 때까지만 있냐? 정순, 헌, 철, 그 다음에 고, 순이 더 있는데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면 그러면 왜 철종 때까지 25대만 있냐? 그러면 이 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임금님이 승하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임금님의 생애에 기록된 사초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리 작업은 후임 임금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철종 임금 때 철종 실록은 고종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고종 때도 사초의 기록은 남아 있는데 그 사초를 가지고 정리를 순종 때 해야 되는데 순종 때 이미 이제 일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 자료는 남아 있지만 실록이라고 편찬이 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고종까지는 없는 거예요. 철종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이 472년 동안 17만 2천여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우리가 사극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뭐 자잘한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뭐 누가 죽었다, 누구에게 어떤 관직을 제수했다 뭐 하는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왜 기록하냐? 그러면 기록을 한다는 건 의미 부여거든요. 내가 일기를 쓴다 그러면 내가 시간 단위로 뭘 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루 동안 많은 뭘 했는데 뭐 몇 시에 밥 먹었니 이런 건 안 쓴다고요. 거기엔 굳이 의미 부여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밥을 먹었다면 그건 쓰겠지요.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는 건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것을 참고할 수, 다시 회상할 수, 기억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기록하는 자들이 이건 쓸모없어, 이건 쓸모있어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것들은 모조리 다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두 해 하다가 아이고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400여 년, 500여 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장구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국가가 국가를 경영하는 걸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그 후에 이제 전 기록들이 참고 자료로서 이제 축적이 되고 그게 문화의 수준이 되는 거고 이제 국정 방향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왕조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4군데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한양 임금님이 계시는 이제 궁궐 안에 춘추관에다가 사고를 두고 거기에다가 보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충청도의 충주, 경상도 성주, 전라도 전주에 각각 사고를 두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산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분산 보관이라는 게 요즘 말로 하자면 백업 받아 놓는 거잖아요.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을 받아 놓는 겁니다. 백업을 받는 것은 날려본 사람들이 해요. 그거 어쩌다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다른 데다가 받아 놓은 거 없어서 그냥 다 날아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아 이걸 다른 그 핫 외장 장치에다가 이렇게 또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날려본 사람들이라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을 했다가 고려시대까지 아무 기록을 안 하다가 조선에 와서 실록을 470년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도 미루어 볼 수 있지만 보관을 이렇게 분산 보관했다는 것은 고려시대 이전까지 분산 보관을 하지 않았더니 뭐 화재가 난다거나 전란에 휩싸이면 이게 그냥 통으로 날아간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부산에서 상륙한 왜군이 경상도 질러서 충청도 해가지고 한양까지 그냥 몇십일 만에 그냥 도착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양, 충청도, 경상 사고가 전부 불탔어요. 근데 빨리 올라간 바람에 전라도 안 거치고 올라가서 전라도 전주 사고가 남아 있었고 전주 인근의 선비 두 사람이 저것을 사고에서 꺼내 와가지고 산속으로 옮겨서 저것을 지켰어요. 지켜서 저것이 이제 전란이 끝난 다음에 나라에 바쳐가지고 다시 저거를 복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게 뭐냐 그러면 분산 보관까지는 그러니까 백업을 받는다까지는 알았는데 이게 보관하는 장소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 충주, 성주, 전주 이렇게 한양 이런 도시에 사고를 두었더니 전쟁이 나면 저기 손을 타는구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사고들은 전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한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국정을 해야 되니까. 그 한양에는 그대로 두되 경상도는 태백산, 그 다음에 강화도 만이산, 강원도 오대산, 평안도 묘양산. 근데 이것도 보시면 산으로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은 한양 이남들이잖아요. 근데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한양 이남이 안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한양 이북으로 태백산, 만이산, 오대산, 묘양산 이런 데로 간다고요. 산은 산이라도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네.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전라도 같은 데로 이제 또 이렇게 옮겨오고 이것이 단원 김홍도가 그린 오대산 사고 그림입니다. 요게 그런데 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1910년경의 오대산 사고인데 이렇게 두 채의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진짜 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요 모습들이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골이 이렇게 있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를 지었는데 이 사고 주변이 전부 나무가 없어요. 산 꼭대기인데 전부 벤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다 꼭대기에다가 놔둬야 이게 이제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산 중턱 어디쯤 지어놓고 이러면 이제 이게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록 말고 의궤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조선왕조 의궤 국가에서 왕실이나 국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 사실들을 전부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이 의궤입니다. 이것도 전부 참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오디오가 없었던 시대에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채색으로 전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문제점들은 시정하고 좋았던 것은 계승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저력이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조선왕조 우계는 역시 2007년에 세계 기록유산이 됩니다. 그 조선왕조 우계 중에 화성 성역의궤라는 게 있어요. 수원 화성을 지었을 때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전부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일제시대 거치고 한국전쟁 거치면서 이게 전부 파괴가 됐는데 이걸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었던 건 이 의궤 때문이에요. 그 의궤를 보면 1784년 1월 7일에 석재를 뜨는 공사로 시작을 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86년 9월 10일 날 공사를 마쳤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조 임금이 건설의 주역이고, 거기에 이제 정약용이라든가 아까 그림에서 보신 최재공이라는 총리 대신 최재공,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감독, 그 다음에 동원된 인원들,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들, 심지어 못이 몇 근이 들어갔는지까지도 다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대 문명, 우리가 근대 이후, 이제 조선 이후 근대 문명이라고 이제 흔히 표현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도입된 그 근대 문명의 가장 그 핵심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확장돼 가는 것이 모든 분야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에 뭔가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 같은, 거기와 좀 결을 달리하는 일체의 것들은 전부 이제 시대와 안 맞는 그런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절제라든가 개인의 욕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절제를 해야 된다는가, 또는 내면의 함양이나 인격적 도야라든가 이런 가치들은 전부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것들로 치부가 되어서 전부 버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절제, 함양, 도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동체를 더 고려한 것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고, 또 하기 싫지만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절제, 그것을 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함양, 그렇게 결과로서 나를 이제 단련해 나가는 도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를 무시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요구되는 덕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공동체만 생각해서 개인을 무시하는 이제 그 문제도 전통 사회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해서 개인들이 개인의 자유만 외치고 이런 덕목들을 배제를 해서는 그 역시 또 문제다. 그래서 옥석 구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옥석 구분이라는 건 이제 산에 불을 질렀는데 돌을 태우려고 불을 질렀는데 옥조차 같이 다 타버리는, 뭐 벼룩 잡겠다고 그 집을 전부 불태우는 이제 그런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첫 번째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자기 자신을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공경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경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저렇게 이제 환경을 파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제 저런 일들을 근대 이후 그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무력 전쟁들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경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걸로 나를 치장하는 게 내 몸을 공경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문제.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공경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제 요즘에 정말 우리가 후진국이란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았던 이제 저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일을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뭐 거기서 얻어질 어떤 이득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에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일의 본질,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 공경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5번째 경에 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